찬바람이 궁궐 담장 위를 넘어 후원 깊숙이 파고드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어린 공주는 어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그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어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 품어 키운 딸이 훗날 조선 왕실이 낳은 가장 처절한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왕의 딸로 태어나 왕의 누이가 되었으며 부마의 아내가 되었다가 마침내 노비로 전락했고 그 모든 것을 겪고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경혜공주의 이야기는 화려한 왕실의 기록이 아니라 그 화려함이 산산이 부서진 자리에서 홀로 일어서야 했던 한 사람의 생존기입니다. 경혜공주는 1435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조선의 5대 임금이 되는 문종이었고 어머니는 현덕 왕후 권씨였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태어날 당시 어머니 권씨는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세자의 후궁 가운데 하나인 양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문종의 곁에는 이미 2명의 세자빈이 있었다가 차례로 폐출된 상태였고 왕실은 새로운 세자빈을 둘러싸고 조용한 긴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권씨가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지만 그 딸의 탄생이 어머니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세종은 권씨가 이미 세자의 딸을 낳은 이상 나중에 아들도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권씨를 세자빈으로 올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를 왕비의 자리로 밀어올린 것입니다. 훗날 이 아이가 경혜공주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를 세자빈으로 만든 딸이라는 표현이 이 공주의 생애 첫 장에 붙어있는 이유입니다. 공주의 어린 시절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센자궁 안에서 자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어머니의 품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주가 5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현덕 왕후 권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을 낳은 지 사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남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잃은 공주는 그 나이에 이미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2 아이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문종은 학문과 인품이 뛰어난 임금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몸이 몹시 약했습니다. 세종이 오래 살아있는 동안 센자로서 오랜 세월을 보낸 문종은 즉위한 지 2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주의 나이 16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11년 만에 아버지마저 떠나갔고 12살 남동생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남동생이 단종입니다. 공주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즉위한 이듬해인 1451년에 정종이라는 부마와 혼인했습니다. 정종은 해주 정씨 집안 출신으로 형조 참판을 지낸 정충경의 아들이었습니다. 혼인은 왕실의 격식에 따라 치러졌고 공주는 영양위 정종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2 사람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공주의 삶은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얼마나 위태롭게 놓여 있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조정 안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임금을 보좌하는 고명 대신들과 왕실의 어른들 사이에서 권력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의 한가운데에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은 야심이 컸고 그 야심을 실현할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즉위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1453년 가을 수양대군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수양대군은 고명 대신 김종서를 비롯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날 밤 단종은 경혜공주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단종에게 누나의 집은 가장 가까운 피부치의 품이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도 임금이 누나의 집에 머무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경혜공주의 집을 먼저 장악하면 단종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변에 밤 수양대군이 이끈 무리가 경혜공주의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공주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린 남동생이 숙부의 손에 넘어가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공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어떤 기록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삶이 그 밤의 충격을 대신 말해줍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조정을 완전히 손에 넣었고 1455년에는 단종을 상왕으로 물러나게 한 뒤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단종을 지지했던 해빈 양씨와 금성대군 같은 이들은 귀양을 갔습니다. 공주의 남편 정종도 그 무리에 휩쓸렸습니다. 정종은 세조에게 반감을 품은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 김포 통진으로 유배를 갔다가 이후 전라도 광주로 유배지가 옮겨졌습니다. 공주는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향했습니다. 왕실의 공주가 귀양 간 남편을 따라 먼 길을 떠나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떠났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기록은 자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주가 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마음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남동생 단종은 점점 더 좁은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1456년 성삼문, 박백년 등 사육신이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거사를 꾀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남편 정종은 유배지에서 세조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1461년 세조 7년에 반역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거열형은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극형이었습니다. 공주의 나이 27이었습니다. 남편이 처형될 때 공주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5살에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16에 잃었습니다. 남동생은 유배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까지 잃었습니다. 27살의 공주가 가진 것은 뱃속의 아이와 이미 태어나 있는 첫째 아이뿐이었습니다. 그 두 아이마저 아버지가 역적으로 처형된 이상 연좌제의 칼날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명확했습니다. 반역죄인의 가족은 그 죄에 연좌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관례에 따라 경혜공주 또한 모반대 역죄인으로 노비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왕의 딸이 노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이 바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을 빼앗기고 거처를 빼앗기고 자식을 곁에 두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그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공주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조는 공주에게 특별한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공주가 유배지에서 병이 났을 때 약과 어의를 보낸 것도 세조였고 공주의 노비 전락에 제동을 건 것도 세조의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려가 공주의 처지를 완전히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먼 유배지에 남겨진 공주의 삶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이미 무너진 자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야사에는 이 무렵 공주가 유배지에서 수령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비록 죄가 있어 귀양을 왔지만 수령이 어찌 감히 나에게 관비의 사역을 시킨단 말이냐. 이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야사로 전해진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도 공주는 스스로를 왕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세조에게 들으라는 말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자신이 왕실의 혈통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면서도 고개를 들고 있었던 여인의 목소리가 그 짧은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단종은 1457년 영월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사약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기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17살의 임금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주는 그 소식을 유배지에서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남편도 남동생도 모두 먼저 떠난 자리에 공주만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두 아이뿐이었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얼굴 안에서 죽은 남편의 눈빛을 보았을 것이고 어린 남동생의 웃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살려야 한다고. 공주가 선택한 길은 머리를 깎는 것이었습니다. 비구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데리고 유배지에 남겨진 공주가 왜 출가를 선택했는지 기록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배경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역적의 아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세상에 서 있는 것은 공주 자신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공주의 신분이 완전히 박탈되지는 않았다 해도 언제 다시 칼날이 향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속의 신분과 이름을 내려놓고 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칼날의 사정거리 밖으로 몸을 옮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비구니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실록에는 공주가 출가한 뒤 무척 가난하게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화려한 왕실의 공주가 삭발하고 회색 승복을 걸치고 절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낯설고 고단했을지는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 속에서도 공주는 아이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 정미수는 아버지가 처형될 때 겨우 7살이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자라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비구니가 된 뒤 정미수는 한동안 세조의 눈길 안에서 지냈습니다. 세조는 훗날 성종이 되는 자을산군과 함께 정미수를 궁 안에서 어울리게 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을 궁에서 키운다는 것이 단순한 자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덕분에 정미수는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고 훗날 관직에 오를 발판을 얻게 됩니다. 공주는 비구니로 지내는 동안 아들의 안위를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세속에서 물러남으로써 아들을 향한 시선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의 바깥으로 한 발 물러나 있는 동안 아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남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처절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던져 아이들이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조는 공주에게 적대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 정종을 처형한 것은 세조였지만 공주의 신분을 완전히 빼앗지 않은 것도 세조였습니다. 세조가 공주에게 베푼 배려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형, 문종의 딸에 대한 마지막 인정이었을 수도 있고 죽은 단종과 그 누나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세조는 공주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공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출가한 지 몇 해가 지난 뒤 공주는 아들 정미수와 함께 세조를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주는 면천을 요청했습니다. 면천이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공주 자신은 이미 비구니로 세속을 떠난 몸이었지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조 앞에 나선 것입니다. 역적의 아내가 역적의 아들을 데리고 그 역적을 처형한 임금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굴욕적이었을지는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굴욕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세조는 공주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미수의 신분이 회복되었고 세조의 지원 아래 어머니 공주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경혜공주라는 여인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공주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아들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리에서도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살려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엎드림 안에는 아이를 향한 단단한 의지가 뿌리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난 뒤 예종이 즉위했고 이어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성종은 어린 시절 정미수와 함께 궁에서 어울리며 자란 자을산군이었습니다. 성종이 즉위하던 해에 정미수는 돈영부 직장으로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관직에 오른다는 것에 반발하는 신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반발을 막아낸 것은 세조의 아내이자 당시 수렴청정을 하던 정의왕후 윤씨였습니다. 정의왕후는 이것은 세조의 유교라 하며 반대 여론을 눌렀습니다. 죽은 세조가 남긴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주가 세조 앞에 나아가 아들의 면천을 요청한 그 순간이 이렇게 긴 시간을 건너 아들의 관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아들의 관직 임명을 오래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성종이 즉위하던 바로 그해 말에 공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474년이었습니다. 공주의 나이 40이었습니다. 짧은 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남동생을 잃고 남편을 잃으며 27해를 버텼고 그 뒤로도 다시 10여 년을 더 버텼습니다. 비구니의 승복을 입고 가난한 절간에서 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공주는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 친필로 작성한 분재기가 있습니다. 분재기란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입니다. 공주는 죽음을 앞두고 손수 붓을 들어 아들 정미수에게 남길 재산 목록을 적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경혜공주 지인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노비 신분으로 전락했다가 비구니가 되어 가난하게 살던 여인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공주의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2012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해주 정씨 대종가로부터 받아 정리하던 고문서 가운데서 이 분재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발견은 공주가 죽을 때까지 공주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공주는 끝내 자신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아들 정미수는 어머니의 임종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미수는 어머니가 병들어 눕자 항상 약을 먼저 맛보고 옷도 벗지 않으며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대변을 직접 맛보며 병의 상태를 살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낯선 방식이지만 그 시대 효성의 표현으로는 이보다 더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7살에 잃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세상을 버텨온 아들이 마지막 순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어져 있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왕실의 공주로 태어났지만 노비의 삶을 살았고 비구니의 승복을 입고 가난 속에서 아들을 키웠던 그 손이었습니다. 정미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관직에 올라 꾸준히 자리를 지켰고 훗날 중종 반정에 공신 반열에까지 올랐습니다. 해평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달고 태어났던 아이가 반정공신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세조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면천을 요청했던 그 순간이 이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공주가 선택한 굴욕이 아들의 삶을 열었고 그 삶이 어머니의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다만 정미수는 슬하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칠촌 조카 정승유를 양자로 들여 가문을 이었지만 문종과 현덕왕후의 혈통은 정미수 때에서 끊어졌습니다. 단종은 후사가 없었고 경혜공주의 딸은 혼인 기록만 남아있을 뿐 후손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문종의 혈통을 이을 자손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짐 앞에서 경혜공주의 삶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혈통이 끊어졌다는 사실이 공주의 삶을 실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렸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름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썼습니다. 경혜공주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조선 왕실의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얼굴이 보입니다.
왕의 딸로 태어난다는 것이 곧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주의 삶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권력이 바뀌는 순간 왕실의 혈통은 오히려 더 위험한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이은 남동생이 폐위되고 남편이 역적으로 처형되는 상황에서 공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극히 좁았습니다. 그 좁은 길 위에서 공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버텨낸 방식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갔고 남편이 죽은 뒤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아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조 앞에 나아가 아들의 면천을 청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이 당시의 상황에서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는지를 생각하면 공주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끊임없는 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결단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내일을 향해 놓인 디딤돌이었습니다. 세조실록과 성종실록 곳곳에는 경혜공주와 관련된 짧은 기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대부분 짧고 건조합니다. 공주가 병이 났다는 기록, 세조가 어의를 보냈다는 기록, 정미수의 관직 임명에 반대하는 상소가 올라왔다는 기록, 정의왕후가 이를 막았다는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그 짧은 기록들을 이어붙이면 한 여인의 삶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록의 행간에는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숨어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의 고통, 남편의 처형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머리를 밀던 날의 서늘함, 세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의 굴욕과 결의가 모두 기록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 바깥의 시간들이 오히려 공주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공주가 죽기 사흘 전 작성한 분재기는 그 삶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병든 몸으로 붓을 들고 아들에게 남길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구니로 살며 가난하게 지내온 세월이었으니 남길 재산이 넉넉할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있는 것을 모두 적었습니다. 그 문서 끝에 붉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경혜공주지인, 나는 끝까지 공주였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노비 신분으로 전락했던 여인이, 비구니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겨졌던 여인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이름을 도장으로 찍어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 도장 하나가 경혜공주라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붉은 자국이 말해줍니다. 세상이 공주의 신분을 빼앗으려 했을 때 공주는 그것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법과 권력이 공주를 노비로 만들었지만 공주는 스스로를 노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수령에게 나는 왕의 딸이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와 죽음 앞에서 공주의 도장을 찍은 그 손이 같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아들 정미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것을 자신이 살아있는 한 잊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중종 반정의 공신이 되어 해평부원군에 봉해진 뒤에도 정미수는 어머니의 무덤을 돌보았고 어머니가 남긴 분재기를 보관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 그 문서가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 경혜공주의 삶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경혜공주의 이야기를 처음 꺼낼 때 왕의 딸로 태어나 노비로 전락했다가 비구니가 된 여인이라고 말하면 그 삶이 비극으로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그 삶이 비극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주는 매번 선택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가는 것도 선택이었고 머리를 깎는 것도 선택이었으며 세조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두 아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늘을 내어주어 아이들의 내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수많은 임금과 신하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들 사이에서 경혜공주는 그리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짧고 단편적인 기록들만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이 가리키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5살의 어머니를 잃고 16의 아버지를 잃고 27의 남동생과 남편을 잃고
마흔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유배와 노비 신분과 출가와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공주는 아들을 살렸고 아들은 어머니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역사는 종종 살아남은 자의 기록으로 채워집니다. 권력을 쥔 자들의 이름이 더 많이 남고 그 권력에 밀려난 자들의 이름은 희미해집니다. 경혜공주의 이름이 오랫동안 그렇게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죽기 사흘 전 손수 찍은 붉은 도장이 수백 년을 건너 다시 발견되었을 때 공주는 다시 한번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여기 있었다고, 나는 끝까지 공주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문종과 현덕왕후의 혈통은 정미수 때에서 끊어졌습니다. 단종은 후사가 없었고 경혜공주의 자녀들도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계보에서 문종의 이름 아래에는 더 이어지는 가지가 없습니다. 그 끊어진 자리가 경혜공주의 삶을 더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혈통을 잇는데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끊어진 가지 끝에 경혜공주가 있었고 공주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아들을 살렸고 아들이 세상에서 이름을 얻게 했습니다. 그것이 공주가 마흔애의 삶으로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절마당을 가로지르는 겨울날, 공주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을까요? 승복자락을 여미며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죽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을까요? 어린 남동생의 웃음이었을까요? 유배지에서 처형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절 안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공주가 그날도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은 압니다. 그 다음 날도 마흔해가 다 차도록 공주는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경혜공주의 삶은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버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눈을 뜨고 아이들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공주를 지워버리려 할 때 공주는 조용히 도장을 꺼내 찍었습니다. 그 붉은 자국 하나가 수백 년을 건너 오늘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왕의 딸이었고 왕의 누이였으며 부마의 아내였고 노비였으며 비군이었고 어머니였습니다. 그 모든 이름 가운데 공주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를 지키기 위해 공주는 나머지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혜공주가 꺾이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